정말 여러분이 농사를 잘 지어서 정말 농사를 지어서 돈 버는 방법이 뭐냐면은 원가를 줄이는 거니까 생산비를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우스에 가서 보면요 정말 쓸데없는 것들 많이 갖다 놓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다 그게 좋다고 지금 누가 추천을 해준 거야 지금. 근데 막상 저희가 보면은 정말 쓸데없는 것들 안 써도 될 것들을 쓰고 있다.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양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대 이전에는요 우리가 뭐든지 먹을 수만 있으면 다 먹었어요. 그때는 밥통도 없을 테니까 아침에 밥을 해가지고 점심 때 이제 먹어야 되니까 점심 때 먹을 밥을 어디다 넣었죠? 대바구니에다 담아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선반에다 올려놓잖아요. 개미가 다닐까. 그러면 이때 점심 때 그 밥을 먹으려면 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쉰 듯 하잖아. 그냥 찬물로 씻어서 먹었어요 그냥. 그래도 우리는 배탈이 안 났어. 그때는 속이 다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가지고 배탈이 안 났어. 아마 지금 자식들한테 그런 거 같으면은 바로 고발당해요. 자식 학대한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보고 살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 이후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이것을 먹으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지 그걸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굉장히 일본 사람보다 더 선진국이라는 걸 알았죠. 몰랐어요? 일본은 재난지원금을 줄 수가 없대요. 카드를 쓰는 사람이 20%밖에 안 돼가지고 우리는 전 국민이 다 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카드 주면 저 숲속에 있는 산장에서도 카드가 결제가 되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성을 제일 중요시했어요.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사먹는 소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55%가 안전성이 있어요. 이게 정말 안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컬푸드에다 갖다 놓은 농산물을 안 씻고 먹을 만큼 안전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안전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 자유농약 검사를 해야 돼요. 320종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가져온 농산물에 대해서 중금속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중금속이 검출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 처분해요. 농약이 검출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 돼요. 지금은 농약이 320성분이지만 곧 농약을 500성분까지 올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농약이 한 2,000가지 돼요. 근데 그걸 성분별로 나눠보면 한 520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성분을 가지고 한 4가지 이름으로 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름만 바꿔서. 근데 한 520가지밖에 안 돼요. 농약이.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앞으로는 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 자유농약 검사하는 장비가 한 4억 정도, 4억 내지 5억 정도 받거든요, 장비가. 그걸 웬만한 기술센터들이 다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바로 자유농약 검사하면은 반나절이면 그 결과가 나올 정도로 아주 시스템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이 잘 됐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제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엄청나게 선진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농산물 인증 제도를 운영해왔죠. 친환경 인증이 199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유기인증, 그 다음에 무농약, 저농약 3가지가 있었는데 저농약은 2015년도에 폐기를 했어요. 여러분 유인분들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교육 제안을 받을 때 여러분한테 2시간을 하라고 해서 제가 2시간 분량만큼을 원고를 만들었는데 오늘 딱 60분만 하래요. 그래서 제가 건너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를 책을 잘 연구해서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농약은 2015년도에 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인증에는 유기인증과 무농약 인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내 것은 친환경 인증이 아니고 유기인증이라니까 이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유기나 무농약 두 개를 합쳐서 친환경 인증이라고 합니다. 유기는 화학농약과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농약은 농약을 전부 쓰지 말라는 거예요. 화학농약. 그리고 비료는 3분의 1만 주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친환경 인증에는 뭐 어떤 대한민국 사람 건강이나 이런 것은 전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또 농업의 환경,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호하려니까 화학농약, 화학비료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GAP는 2006년에 시작했는데 여기는 농약도 쓰고 비료도 쓰고 다 쓰라는 거예요. 그 대신 수확해서 유통해서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반드시 뭘 보장해야 되냐면 안전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GAP는. 여러분 해썹 들어보셨죠? GAP는 해썹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PLS 들어보셨죠? GAP는 이미 PLS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친환경하고 GAP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제가 200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는 7개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제가 있습니다. 자, 토양이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토양이라는 건 뭐냐면 흙토자의 덩어리 양자예요. 쉽게 말하면 흙덩어리입니다. 이 흙덩어리가 여러분 영양분 아시죠? 미네랄이라고 하는 그 영양분과 유기물이 결합된 하나의 환경이며 통식물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만약에 이런 그 토양을 우리가 경시해가지고 농지의 화학적인 거, 물리적인 거 성질이 나빠져가지고 아파되면은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토양을 파괴하는 것은 나라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더 위크지라고 하는 그 잡지사에서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명사 순서가 뭐냐면 제일 먼저 뭐냐면 흙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흙이라는 건 어떤 흙이냐면은 여러분 땅심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땅심은 뭐냐면 땅에 힘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즉 화학 비료를 주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유기물이 뭐예요? 퇴비 같은 거. 퇴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흙을 떼알구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떼알구조라는 게 뭐냐면 토양 속에 많은 공기 구멍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우스 안에 토양을 갖고 지나다니면 스펀지를 밟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흙을 포슬포슬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게 땅심이에요. 그래야 작물의 영양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자운형을 지금 갈아가지고 갈아엎는 거죠. 저 자운형이 콩가식물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콩 뿌리를 뽑아보면 뿌리에 뭐가 달려있다고 했죠? 콩을 뿌리를 뽑아보면 혹이 달려있죠. 그게 바로 뿌리옥 박테리아거든요. 걔들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현재 숨쉬고 있는 공기 중에 79%가 질소예요. 그 공중에 있는 질소를 잡아갖고 땅속에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콩에 붙어있는 혹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운형을 심게 되면은 저 자운형 뿌리를 캐보면은 저기 밑에가 혹이 엄청 달려있습니다. 얘네들이 공중에 있는 질소를 잡아다가 땅속에다 모아두는 거죠. 그럼 질소를 이렇게 모아두면은 우리는 비료를 질소를 그만큼 덜 써도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 땅심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땅을 만든 다음에 우리는 그때 이제 품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추를 심을 것인가, 상추를 심을 것인가. 그러고 나서 그것을 물 주고 비료 주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농사수세예요. 그래서 농사에서 땅심보다 더 우수한 기술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땅심이 좋으면요, 뭐 조금 소홀히 해도 이 작물이 잘 견뎌내요. 근데 땅심이 안 좋은 사람들은 조금만 여러분이 소홀히 하면 작물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에서 땅심보다 더 우수한 기술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땅속에 뭐가 나와요? 마그마가 있잖아요. 이 마그마가 밖으로 분출돼서 나오면 식겠죠. 식어서 굳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암석이 되는 거예요. 그 암석이 시간이 되면 깨져서 바위가 되고, 그 바위가 깨져서 자갈이 되고, 자갈이 깨져서 모래가 되고, 모래가 깨져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위가 깨져가지고 흙이 만들어지는데 흙 1cm, 두께 1cm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1700년에서 4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흙을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흙은 산성토양이에요. pH가 4.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그 경사진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빗물에 의해서 다 양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기물 함량이 2.4%밖에 되지 않는 아주 척박한 토양입니다. 1922년도에 이 일제강점기 때 논의 유기물 함량이 4.4%, 밭은 3.9%였는데
지금 평균이 2.4%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화학비료가 없었어요. 1922년도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논이나 밭이나 뭔가 농사를 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다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심지어 우리의 인분료, 그 다음에 부엌에서 불 떼고 남은 재, 뭐 이런 게 전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학비료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걸 이제 넣지 않기 되겠죠. 그냥 화학비료를 막 쓰기 시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토양 입자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모래, 이사, 점토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걸 나눌 때는 이렇게 크기별로 나눕니다. 모래는 2에서 0.05mm, 이사는 0.05에서 0.002mm, 그 다음에 점토는 그 이하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래, 이사, 점토 중에서 물론 다 각자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점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는 전기를 띠고 있어요. 점토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토양이 전기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는 비료는 플러스 비료도 있고 마이너스 비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비료를 주게 되면 플러스 비료들은 이 점토하고 딱 만나가지고 다 점토 옆에 붙어 있어요. 어디 도망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그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내 땅은 모래 땅이라서 그냥 비료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죠. 들어보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모래나 미사는 전기를 안 띄어요. 그러니까 모래밭에 여러분이 비료를 주게 되면 비료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토양에는 적당한 점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비료 입장에서는 점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점토가 너무 많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배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토가 많은 땅을 우리는 뭘로 쓰라고 그랬어요? 돈으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논에다 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뭔가 재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논은 평평하니까 하우스 짓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하우스를 지어놓고 왜 물도 안 빠진다, 뭐 한다,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게 점토가 많은 데는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논으로 쓰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점토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가 주는 비료들이 다 플러스들은 저기가 붙는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논에 점토가 너무 없으면은 여러분 점토를 어떻게 해야 돼요? 토양에다가. 내 토양은 너무 점지력고 맨 모래뿐이야.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객토를 해야 돼요. 객토를. 그럼 객토를 할 때 양을 얼마나 넣을까요? 거기에다가? 농업은요 정말 철저하게 이제 과학으로 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객토를 해야 될 경우에 이 땅에다가 내가 이 흙을 갖다가 객토를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 여러분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양쪽 흙을 떠다가 기술센터에다 갖다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흙을 여기다 객토를 해야겠는데 이 흙을 얼마를 넣으면 딱 좋겠네. 그럼 거기서 다 분석해서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기다 몇 톤 넣으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놀랍게도 기술센터에서 분석을 해주는데 아무도 돈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농가들한테. 우리나라 철저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가 경영처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다 무료로 해줘요. 기술센터에 가면. 어떤 분석이든지 다 무료로 해줍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쌀을 썰어 샀는데 이 쌀의 단백질이 많은지 적은지 해달라고도 그냥 무료로 해줘요. 농가는. 근데 도시 사람이 가지고 가면 그 돈 내야 돼. 그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가면은 토양을 몇 번 넣으라고 다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객토를 하면 되는데 객토를 할 수 없는 또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 토양에서 점토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퇴비라고 하는 것들이 토양 속에 들어가면은 미생물이 분해해서 최종적으로 부식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부식. 그 부식이 바로 점토하고 똑같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같이 비료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비료 중에서 마이너스 비료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이너스 비료는 바로 이 플러스 주변에 동그랗게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양 속에는 적당한 점토하고 적당한 유기물이 항상 들어있어야 여러분이 주는 비료가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점토가 양분을 붙잡는다고 그랬죠? 유기물도 양분 붙잡는다고 그랬죠?
유기물이 양분을 얼마나 붙었는가 봤더니 200만큼 붙잡아요. 처음에 만들어졌던 일라이트는 양분을 40만큼 붙잡습니다. 얘가 청년이 되면 양분을 100에서 150만큼 붙잡아요. 장년이 되면 80에서 150만큼 양분을 붙잡습니다. 그 다음에 노년이 되면은 양분을 붙잡는 힘이 10으로 줄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점토는 대부분이 다 카오리나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토양은 이미 노년기에 와 있어요. 토양이 힘이 없어요. 양분을 아무리 점토라도 양분을 붙잡는 힘이 없어요. 양분을 붙잡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운 떨어질 때는 뭘 먹여야 되죠? 보약을 먹여야 하잖아요. 보약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진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양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에서 농사 지으려면요, 과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진단을, 기농, 기초는 사람들이 진단을 누구한테 받는 줄 아세요? 동네 이장님한테 받고 있어요. 동네 이장님이 저걸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가서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이장님, 여기다가 제가 고추를 심어야하는데 비료를 얼마 넣을까요? 그러면 이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복합비료 두세 포대 넣어. 그래요. 두 포대면 40kg고 세 포대면 60kg예요. 이장님 말 한마디에 비료 20kg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농사가 잘 될까요? 이장님은 잘 돼요. 이장님은.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토양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옆집에 새로운 사람한테 알려주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농사는요, 경험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은 반드시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양 관리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은 토양 관리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데 가장 쉽게 말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물리적인 것, 화학적인 것, 생물적인 것. 이 세 가지를 꼭 같이 해줘야 돼요. 요즘에서 한 가지만 하게 되면은 그걸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물리적인 건 뭐냐면은 참 어려운 거예요. 토양에 물을 주면 적당히 물도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필요 없는 물은 빠져나가야 돼요. 토양 속에도 적당한 공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 미치겠죠. 식물은 뿌리가 뻗어갑니다. 뭘 찾아서 뻗어가요? 물 찾아서 뻗어가요. 어떤 사람은 약물 찾아서 뻗어가요. 근데 그건 틀렸어요. 물 찾아서 뻗어가요. 근데 이 물을 찾아서 뻗어가는 이 식물 뿌리에 만약에 비가 와가지고 12시간 동안 물이 꽉 차 있으면 식물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숨 못 쉬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토양의 물리성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뿌리가 숨도 쉬어야 되겠고, 필요한 물도 먹게 해야 되겠고, 너무 많은 물은 잘 빠져나가게 해야 되겠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히고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이장님한테 가서 물어봐서 경험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적인 것은 토양 pH. pH가 뭐죠? 여러분이 말하는 산도라고 하는 거죠. 이걸 6에서 7을 맞춰주는 겁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은 대체로 보면 토양 pH가 6에서 7 사이일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자라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양 미생물 생육 조건을 잘 유지해 주는 거예요.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토양 물성 개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토양이 이렇게 공기구멍이 없는 토양을 이렇게 공기구멍이 많은 토양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뭐냐면 물성 개선하는 방법, 즉 입단 구조 개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교과서에 나온 얘기고, 제일 좋은 것은 유기물 양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볏짚을 넣어놓고 토양을 갈았어요. 그럼 처음에 볏짚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근데 얼마 있다 가서 보면 볏짚이 안 보여요. 그럼 볏짚이 땅속에 붙여있는데 얘가 안 보여요, 이제 볏짚 형태가. 그럼 볏짚이 있었던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공기구멍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볏짚이 있었던 자리는. 그러니까 바로 유기물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방법이 신경하는 방법, 심토파세, 배수시설, 유기물 시험법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쉬운 방법은 유기물 양을 늘려서 그냥 공기구멍을 많이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파세목이에요. 전남 한평에 가면은요, 한평군에서 이렇게 시설하우스 농가들한테 이 파세목을 공급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 파세목이 뭐냐면 나무, 그냥 강제로 받아 나무를 잘게 부신 거예요. 도시에서 나오는 건축 배기물이 아니고 이 산에서 잡목 같은 거 베어가지고
댐 공사할 때 나무 베어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기계로 강제로 파쇄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서 공급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았거든요. 하우스에서 이런 걸 넣어주면 토양의 물리성이 좋아집니다. 토양에 많은 구멍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해달라고 해야 돼요. 톱밥도 괜찮아요. 자, 토양 속에 공간을 확보한다는 거죠. 상추가 옆에 구멍을 뚫어봤어요. 구멍을 뭘로 뚫었냐면 어른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로 꾹 흔들어서 구멍 크기 지름 5cm, 깊이 15cm. 그런데 이 상추가 놀랍게도 14%의 수량이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구멍만 뚫었어요. 돈 들어야 안 들어요. 좀 내가 힘만 좀 썼어 그냥. 요 뿌리에 공기가 들어가니까 노지 봄배추도 16%, 봄무도 7%의 수량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전남 담양에 가면 뭘 많이 키우죠? 담양에 가면 하우스에서 딸기. 담양 딸기 유명하잖아요. 담양 딸기도 딸기밭에 물을 줄 때 이게 점조호수가 깔려있죠. 이 물에다가 산소를 넣어서 물을 줘봤어요. 물을 줄 때. 그랬더니 딸기 수량이 무려 25%가 늘어나버렸어요. 그럼 물 속에 산소를 어떻게 넣어줘요? 여러분이 물탱크에다가 3톤짜리 물탱크에다 물을 받아놓고 여기에다 에어컨프레서 넣어가지고 계속 공기를 집어넣어줘가지고 큰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탱크 3톤짜리 물을 받아가지고 요즘 같은 날씨에 3탱크 물을 받아놓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뜨겁잖아요. 뜨거워질수록 물 속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물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그 속에 산소가 있어요. 근데 차가운 물을 식물한테 주면 식물이 어떻게 돼요? 흡질하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에서 산소가 같이 넣어주려면 그 물탱크에다 계속 산소를 넣어준 거예요. 품어가지고. 담양에서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딸기 수량이 25%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커피나무입니다. 커피나무가 하우스 안에 시들시들 됐어요. 바닥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잡아서 옥수수에 박아왔어요. 여기는 바나나인데 여기도 지금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박았어요. 애들이 시들시들 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상태가 좋아졌어요. 저 그냥 구멍 뚫어서 그냥 관 하나씩 박아봤어요. 여러분 혹시 과수 하시는 분들도 과수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땅에다 대서 파이프 하나씩 박아보세요. 확실히 달라져요. 그거 파이프 뺄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놔두면 됩니다. 왜? 뿌리에 산소를 좀 넣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우스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자꾸 농기기가 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토양이 다져집니다. 왜냐면은 트랙터가 지나가면 쟁기 날이 여기까지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쟁기 날 안 들어가는 2층을 아주 딱딱한 경관층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딱딱하냐면은 돌처럼 딱딱해요. 삽으로 파도 안 파질 정도로. 그러니까 식물 뿌리가 뻗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뻗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관층을 하우스에서 깨끗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요게 이제 실험 파쇄하는 건데요. 하우스 안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70cm예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추가 달려있죠? 얘가 땅속에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막 뒤집고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이 날개가 좌우로 흔들려요. 근데 땅에 얘가 지나가면 꼭 지진난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얘가 지나갈 때 이 추가 따라다니면서 땅속에서 뭘 만들고 있어요? 구멍을 만들잖아요. 저 축 크기만한 구멍을. 우리가 하우스 안에서 이 심토 파쇄를 했을 경우하고 일반 경험을 했을 때 하우스에서 모든 처리는 똑같이 하고 경험 방법만 달리 해봐가지고 수박을 키워봤어요. 해봤더니 심토 파쇄돼서 훨씬 굵은 뿌리도 많았고 수박도 무거운 게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토양의 물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하우스를 하시면서 작물이 자꾸 뭔가 안 거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터미널 농약사를 자꾸 쫓아가요. 작물이 잘 안 큰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우스에서는요, 뭔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물리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나중에 쓸데없는 돈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에서는 어떤 영양제보다도 이 물리성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학성은요, 이것은 여러분 재주가 없습니다. 무조건 센터에서 토양검사 받아서 CD 처방서대로 비료를 쓰세요. 그게 여러분이 돈 버는 방법이에요. CD 처방서 받아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놀랄 겁니다. 아, 내가 너무나 평소에 비료를 많이 썼구나. 그걸 처방서 받아보면 아마 안 믿겨가지고 그걸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 뭐 공무원들 했는데 처방 했겠어? 뭐 아마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12처방서로 하는 것이 여러분이 건강을 바꾸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비료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우스에서 비료 쓰는 양이 많아지냐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농사 지을 때 뭐 그렇지 않은 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노지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하다가 이게 하우스로 바꿨어요. 그러면 노지에서 비료 주던 습관이 있거든요. 내가 비료를 10kg를 줬으면 이게 하우스로 가면은 비료 주는 양이 8kg로 줄던가 6kg로 줄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노지에서 쓰던 비료를 그대로 써요.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가 항상 비료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이제 뒤에 가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2처방서를 이제 토양을 맡기면 이런 처방서를 만들어주죠. 근데 이 처방서에는 뭐 요소, 유한, 용성인비, 요관, 염화칼륨, 황산간 이런 비료밖에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맨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12처방서가 그렇지 않아요. 12처방서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선택해보면 뭐 흑살로, 흑살골드, 뭐 황금들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이런 비료들이 총 107가지가 저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팔고 있는 어떤 비료들 여기서 선택해보면 그 비료 얼마 쓰고 나머지는 뭐뭐 넣어라 이렇게 처방서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화학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토양 산도입니다. 산도가 얼마나만큼 중요하냐면요. 그 혹시 선생님들 하우스 오세요?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하우스뱅이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봤죠? 그러면 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금액이 다 걸려야 되잖아요. 하우스뱅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우스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토양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pH가 5.5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토양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스가 나와요. 그 가스가 뭐냐면 바로 아질산 가스입니다. 이 가스가 질소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었던 질소 비료가 가스가 되어가지고 자꾸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이 가스가 낮에보다 밤에 더 많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밤에는 하우스를 딱 닫아놓잖아요. 그 아침에 가서 하우스를 딱 열죠? 그러니까 하우스 토양 pH가 낮은 사람은 하우스 안에 가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밤새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하우스 문을 제일 먼저 주인이 딱 열면서 그 아질산 가스를 내가 제일 먼저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스가 우리 폐를 나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우스에 걸리는 사람들은 토양의 pH 관리를 잘못해서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알루미늄 들어봤죠? 알루미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지 않아요. 알루미늄, 망간, 수소, 천이 독성이 나타납니다. pH가 낮아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경작하고 있는 모든 토양에는 다 중금속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토양은 다 중금속이 들어있어요. 중금속의 중자는 무거울 중자예요. 우리 몸에 한 번 들어오면요 밖으로 배출이 안 됩니다. 왜? 무겁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토양 pH가 만약에 저렇게 6 이하로 내려가가지고 막 5.5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 토양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들이 지금 현재는 자고 있는데 다 깨어나요, 얘들이. pH가 낮아지면. 얘들이 토양 속에 막 중금속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다가 물속에 딱 만나서 식물이 물을 빨아먹을 때 중금속도 따라 들어가요, 식물로. 이 pH가 낮으면 중금속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pH를 6에서 7로 맞추면 다 중금속들을 차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아까 제가 안전성 얘기하면서 농산물에 중금속 검사한다고 그랬죠. 그 중금속 중에 카드뮴, 납, 비소 3가지를 검사를 합니다. 이 카드뮴이나 납이 식물에 흡수가 돼가지고 그 식물을 계속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들어가서 막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겠죠?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뇌까지 갑니다. 피가 뭐 뇌도 통하니까. 그런데 카드뮴하고 납이 자꾸 뇌로 가서 이렇게 쌓이게 되면 사람이 자꾸 폭력성을 띈대요. 성격이 바뀐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학교에다 납품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중금속 성적표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왜? 중금속이 들어있는 농산물을 애들이 먹으면 애들이 폭력성을 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양 pH 관리 잘못하면 애들이 뭘 만들어? 깡패 만들어요. 아주 pH가 심각한 거예요.
pH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수는 이온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가스 피해 받은 거예요. 가스 피해 받으면 이제 끝에가 빨갛게 탑니다. 요건 노랗죠? 달려져요 하고, 얘는 가스 피해고 그냥 이렇게 노란 것은요, 칼리가 결핍됐을 때, 칼리가 결핍됐을 때는 이 끝이 그냥 노랗기만 합니다. 근데 이게 아질산가스가 나오면 빨갛게 타요. 그 다음에 또 pH가 있냐? 여러분이 pH 관리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pH가 확 올라갔어. 어디로? 7.5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토양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나옵니다. 암모니아 가스도 질소성분이요. 홍어코 드셔보면 먹으면 막 속이 애기잖아요. 그게 암모니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계속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면 그것도 주인이 되게 마시니까 호흡기에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토양 pH가 7.5 이상이 넘으면 자꾸 암모니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땅속에서. 여기 암모니아 가스 피해받는 거거든요. 이게 열쇼예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pH가 7.5 이상이 되면 암모니아도 나오지만 미량원소 결핍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 pH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6에서 7 사이로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토양 pH가 7일 때 우리가 질소나 인산을 줘서 이것이 100%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pH가 6으로 내려가면은 인산은 절반만큼 이용을 못해요. 이용력이 뚝 떨어집니다. 질소도 이용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pH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토양 pH는 4.3이라고 하겠죠. 근데 4.3일 때 우리는 이 pH를 올려주기 위해서 뭘 넣냐면 석회를 넣어요. 석회. 정부에서 석회 그냥 막 주잖아요. 네. 그거 왜 주겠어요? 우리나라 토양은 석회를 넣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양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석회를 꼭 넣어줘야 돼요. 석회를 그 처음에 넣어주면은 pH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서 6.5까지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6.5까지 올라갈 석회 양을 계산해서 주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처방을 해줄 때 항상 6.5까지만 가게 처방을 해줘요. 그러고 나면 얘가 이제 1년, 2년 지나고 나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년 내지 4년마다 석회를 한 번씩 넣어주면 돼요. 석회는 매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3년 내지 4년. 그러면 다시 또 pH가 올라가요. 석회 양은 얼마만큼 넣어야 돼요? 기술센터. 그렇지. 기술센터에서 처방해준 대로 해야 돼요. 이장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 이장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13포대 넣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석회 중독이 되면요, 토양이 단단해집니다. 토양이 단단해지면 여러분이 물을 줬을 때 물이 땅속으로 안 들어가요. 물 위에서 놀아요. 그냥. 그래서 토양에 석회가 좋다고 막 갖다 넣어서 치다 보면 나중에 석회 중독이 온다는 거예요. 토양에. 그럼 물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도 반드시 토양 분석한 후에 시기를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은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석회 중에서도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석회 목도가 좋습니까? 폐화석이 좋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석회 비료 중에 종류를 3가지를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석회부터 폐화석, 규산질비 3가지를 주고 있어요. 석회보토는요, 이 속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양 검사를 해가지고 산도가 낮고 칼슘이나 마그네슘 함량이 낮을 때는 석회보토를 써야 돼요. 근데 토양 검사를 했는데 pH가 낮고 그냥 칼슘만 낮아요. 마그네슘은 정상 범위에 있고, 그러면 폐화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토양이 검사를 했을 때 어떠냐에 따라서 쓰는 비료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게 없어요. 정말 이해가죠? 여러분들은 석회보도 맞아, 감사가 석회보도 얘기해도만, 그래도 무조건 석회보도 가서 넣는 분이 있어요. 그냥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토양에 너무 고토함량이 올라가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토양 검사를 해서 내가 뭐가 많고 적느냐에 따라서 쓰는 비료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규산질 비료는 이건 논에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저 농가가 규산질 비료를 안 쓰는데 제가 밭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밭에서도 뭐 마늘이라든가 양파 이런 데다는요, 이 규산질 비료를 넣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나머지 다른 과체에다 쓰게 되면 오히려 피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사절 비누는 반드시 어디다 쓰라고요? 논에다만 쓰고 저거 남아있다고 그냥 밖에다 갖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유기물 얘기했죠? 유기물은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막 페이지 수가 막 넘어가고 있죠? 신나죠? 유기물은 그 기능이 엄청납니다. 양분을 공급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까 볏짚 얘기했죠? 볏짚 속에는 많지는 않지만 질소 이상 단위가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미량원소도 들어있습니다. 미량원소라는 것은 아주 조금의 양이에요. 그러나 식물이 없어서는 안 되는 양이에요. 그건 제가 뒤쪽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양을 개선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비료수분 용탈 억제한다고 했죠. 미생물 활동 활발하게 해주고 토양의 온도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즉 유기물이 없는 토양에다가 요소를 주면요 효과가 15에서 20일 정도 합니다. 그런데 유기물이 많은 토양에 넣어주게 되면 효과가 2개월 이상 간다는 거예요. 잘 발효된 퇴비는 300ml 3톤씩 주면은 석회로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퇴비 사서 써봤죠? 잘 발효된 퇴비는 어떤 퇴비예요? 냄새가 안 나요. 잘 발효된 퇴비. 여러분이 퇴비를 사가지고 포대를 딱 칼로 잘라서 냄새를 맡았는데 맡자마자 입에서 욕부터 나왔다 그럼 발효가 안 된 거예요. 퇴비를 딱 여러분이 냄새를 맡았는데 원료가 뭘로 만들었는지 여러분이 다 알아맞혀버렸어요. 그럼 발효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은 냄새를 맡아보면 뭘로 만들었는지를 몰라야 돼요. 퇴비. 그게 진짜 발효가 잘 됩니다. 유기물을 1톤을 넣어놓고 1년이 지난 후에 토양에서 조사를 해보면 다 없어지고 이만큼밖에 안 남아요. 10에서 30%밖에. 그래서 유기물은 매년 넣어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작년에 많이 넣어서 올해는 쉬겠다고 하는데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가수원이나 가로수 밑에 새카만 퇴비 이렇게 깔아놓은 거 있죠? 그거 봤죠? 어디 관공서 건물 가면은 막 그 정원수 심어놓고 밑에 새카맣게 퇴비 뿌려놓은 거 있잖아요. 가수원에 가면 막 퇴비 나무 깔아놓은 거 있죠? 그걸 다 한 돈 쓰는 거예요. 퇴비는 흙하고 섞여야지 그냥 물에다 깔은 것은 다 한 돈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원한테 저희 퇴비 쓰라고 안 해요. 화학비료 쓰라고 안 합니다. 가수원에 사과 농사는요, 사과는 300평당 질소가 3kg만 있으면 됩니다. 요소로 따지면 6kg예요. 여러분 6kg를 가수원에다가 사과밭에다 뿌리다 보면은 간에 기별도 안 가요. 만약에 그거 넘어지면 사과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수원에는 화학비료나 퇴비 쓰라고 안 해요. 근데 유박비료는 우리가 쓰면 3개월 이내면 다 분해돼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토박퇴비는 6개월에서 5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톱밥이 들어있는 퇴비가 토양 속에서 오래 간다는 거죠. 퇴비 재료별로 90화 퇴비를 보면은 볏짚은 토양에다 넣어주면 10%밖에 안 남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톱밥이라든가 숲이 전전가에는 48.5% 정도 토양 속에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내가 파생기만큼 굉장히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해주는 데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논에서는 1년에 300에서 600kg가 없어집니다. 퇴비가. 그 다음에 밭에서는 600에서 2000kg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밭에서 더 많이 유기물이 없어지는 이유는 유기물이 땅속에 들어가면 누가 분해를 한다고요? 미생물이 분해를 하는데 이 미생물도 산소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밭에 더 산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밭에서 훨씬 유기물이 많이 없어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논하고 밭을 같이 경작하는 사람들은 밭에다 훨씬 더 퇴비를 많이 넣으라는 거예요. 논보다도 3배 이상을 퇴비를 더 넣으라는 거예요. 밭에다. 근데 우리는 그냥 똑같이 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밭에서 퇴비 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퇴비를 사서 쓰게 되죠. 이렇게 사서 쓰는 거 뭐 가축분 퇴비, 퇴비 이런 것들을 부수 유기질료, 이것은 유기질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정보가 있다는 것이고, 미숙한 유기물을 썼을 때,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된 퇴비를 썼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들. 빨간 글씨 나타나는 게 지금 그런 대표적인 증상인데,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앞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뒤쪽에 가서 요거예요. 만약에 발효가 안 된 퇴비를 쓰게 되면 일단 뿌리가 부패가 돼요. 땅속에 되게 가스가 나오니까.
지상부 생육이 나빠지겠죠? 그러면서 역병처럼 와요. 근데 우리는 그 역병이 왔다고 계속 거기다 농약을 넣었다. 초대. 그래서 그 역병이 왔을 때 농약 쳐서 회복된다는 게 있었어요?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미 뿌리가 지금 상하고 있거든요. 발효 안 된 잎을 써가지고. 이렇게 병이나 해충이 오는 것들을 보면요, 그것은 토양의 관리가 잘못됐을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추 키우다가 고추에 진딧물이 왔다? 그러면 가서 이제 농약을 갖다 뿌리잖아요. 그러면 진딧물이 농약 뿌리고 나면 바로 그때는 잠깐 없어졌는데 조금 지나면 또 오잖아요, 진딧물이.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거 왜 그러냐면 진딧물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고추 속에 질소가 많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소를 많이 주면 진딧물을 줘, 흰가루 줘, 이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 근데 약을 치면 잠깐 없어지지만 또 와요. 왜? 땅속에 지금 비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땅속의 비료를 줄이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성입니다. 토양에다가 유기물을 넣어주면 미생물이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토양에다가 새로운 미생물을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토양 속의 미생물들은 굉장히 활발해지고 양도 많아지고 식구도 늘어나고 그렇다는 거죠. 자꾸 새로운 유기물을 토양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토양에서 미생물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주는 퇴비나 뭐 이런 뭐 유박비료든 뭔가 주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질소를 식물이 바로 못 써먹습니다. 반드시 미생물이 분해를 해줘야 식물이 써먹을 수 있는 질소로 바뀌어요. 볏짚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기물을 주게 되면 미생물이 먼저 아모니아제 질소라는 질소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아실산제 질소를 만들고 또 질산제 질소를 만들어줘야 돼요. 다른 미생물이 와서.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바로 이 유기물 속에 있는 질소를 갖고 이렇게 질산제 질소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암모니아제 질소를 좋아하는 작물은 벼, 차, 파인애플들은 암모니아제 질소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밭에서 자라는 모든 작물들은 다 질산제 질소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밭에다 퇴비를 넣어주면 퇴비가 시간이 지나서 분해가 되어가지고 암모니아제, 아질산제, 칠산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이 그만큼 토양에서 중요한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가장 미생물이 많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토양 속입니다. 얼마나 토양 속에 많냐면은 토양 1g 속에 미생물이 수억에서 수십억 마리가 들어있어요. 토양 1g은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쓰는 스푼에 한 숟가락, 커피 탈 때 쓰는 스푼 있죠? 그게 한 1g 정도 되는데 그 속에 수억에서 수십억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미생물. 이 미생물들이 우리가 토양에다 막 뿌려주면 이 미생물들이 막 온 밭에 지금 혼자 스스로 갈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생물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1mm도 안 가요. 저 혼자 갈 수 있는 거리. 여기다 미생물제 뿌리면 이 속에만 있어요. 그냥 여기만. 온 밭으로 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걔들이 움직이는 방법은 이렇게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지 지 스스로 갈 수 있는 거리는 1mm도 못 간다. 그러면 300평 15cm의 미생물 숫자가 얼마나 있는가 봤더니 약 한 12억 마리가 들어있어요. 이론적으로 계산해보면. 근데 300평의 미생물이 12억 마리가 들어있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미생물 제제를 한 병 갖다가 넣어봤어요. 그 미생물 제제 1리터 속에 미생물이 얼마 들어냐면 100억 마리 정도 들어있습니다. 아주 잘 키웠을 때가 100억 마리 정도. 여기다 뿌리면 요 미생물 한 마리가 이 속에 있는 밭에 있는 미생물 몇 마리를 만나야 하냐면 1대 1200만 마리를 만나가지고 경쟁을 해야 돼요. 먹이, 살집을 두고. 그러면 우리가 이기게 하려면 어느 정도 할까? 한 1대 1200마리 정도 되면 뭔가 경쟁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300평에다가 요 100억짜리 1리터를 무려 10,000개를 넣어줘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미생물 제제를 직접 내가 토양에다 뿌리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절대 토양 미생물 제제를 토양에다가 살포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교육을 다니면서 미생물제 써보신 분 전부 다 손을 듭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안 물어볼게요, 제가.
써봤더니 효과 보신 분 아무도 손 안 들어요. 피해 보신 분 아무도 손 안 듭니다. 왜 쓰셨어요? 물어봤더니 좋다고 하니까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효과는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눈곱만큼 있었어요. 효과가 있었으니까 피해가 없었지. 근데 우리 이 농가들은 이 그 표현력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300평에서 고추가 5나무 죽으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올해 고추 농사 망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미생물제 조금 줘서 지금 피해가 없어진 효과가 눈곱만큼 났는데 그 효과가 난 것이 아니죠. 미생물 제조를 만든 농약이 있습니다. 미생물 제조를 만든 살충제가 있어요. 이 살충제를 가지고 이게 밭에다 뿌려보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나냐면 잘 나면 40% 나요. 그러니까 해충이 100마리가 있는데 이 미생물 제조를 썼더니 해충이 40마리밖에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없다고 표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생물 제조를 자꾸 쓰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토양에다 뿌리는 그런 짓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니까 가성비 따졌을 때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아까 토양 1g 속에 미생물 몇 마리 들어있다고? 수억에서 수십억 마리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미생물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잘 살게 하세요. 토양에 있는 미생물. 잘 살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토양의 온도가 15도씩 이상이면 돼요. 그 다음에 토양 pH가 6에서 7이면 됩니다. 아까 토양 pH 6에서 7 뭘 맞춘다고? 섞여준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공짜로. 그 다음에 아까 탭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비료 농도 맞춰주면 됩니다. 비료 농도는 누가 맞춰줘요? 센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큰 돈 들이지 않아도 토양 속의 미생물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농사지면서 지금까지 미생물 걱정하고 농사졌어요? 혹시 그러신 분? 나는 농사지면서 우리 미생물 잘했을까 고민하면서 농사지고 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미생물은 다 지워버리세요. 혹시 여기서 유기농 하시는 분 있나요? 예, 유기농 하시는 분은 미생물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자재가 미생물밖에 없어. 그 나이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기농 아닌 분들은 미생물을 아예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아셨죠? 예.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미생물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미생물 장사꾼들이 이제 여러분한테까지만 미생물제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미생물은 아무렇게나 써도 피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토양 계량은 물리성, 화학성, 미생물로 나눠서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잔뜩 적어놨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을 얼른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퇴비, 깊이 가는 거, 석회, 퇴비, 깊이 가는 거, 미생물도 석회, 퇴비, 깊이 가는 거 다 뭔가 중복되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리성, 화학성, 미생물 이 세 가지를 계산을 하면 뭘 하면 되냐면 석회 놓고, 퇴비 놓고, 깊이 가면 돼요. 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석회 놓고, 퇴비 놓고, 깊이 가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미생물적인 거 다 같이 해결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 석회를 넣나요? 석회는 몇 년마다 넣으라고? 3년마다 한 번씩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시설하우스 얘기했습니다. 시설하우스는 이게 노지는 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양으로 땅속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하우스는요, 내려갔다가 다시 얘가 왔는데 다시 올라와요, 비료가. 그러니까 노지하고 하우스가 차이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우스 가서 토양이 말랐을 때 내가 뭔가 하얗게 생기는 거 있죠. 그게 다 비료들이에요. 시설하우스 토양의 특징은 염류 농도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화학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양 pH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하우스에서 한 작물만 다 재배를 하니까 뭔가 토양의 양분의 불균형입니다. 작물들은 지가 좋아하는 비료가 따로따로 있어요. 어떤 작물은 질소를 많이 좋아하고 어떤 작물은 인산, 어떤 작물은 칼륨 이렇게 좋아하는 작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비료를 한 가지만 갖고 쓰려고 그러죠. 21-17-17 복합 비료로 다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작물은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비료가 따로따로 있는데 토양 물질이 나빠지는 이유는 이제 물을 주는 한쪽만 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물 안 들어가요. 여기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1년에
2모작, 3모작 하다 보니까 자꾸 얘가 들어가서 토양을 자꾸 다져요. 그러니까 물성이 나빠지고 화학적인 것은 역시 바다식입니다. 정말 하우스 안에 비를 쓰는 양이요.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보면 평균 3배 이상 써요. 우리가 주라고 하는 양의 3배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미생물상이 악화돼요. 그래서 하우스에서는 물리성, 화학성, 미생물상이 항상 악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연장장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장장애 원인을 보면은 이렇게 물리성, 화학성, 생물성 다 나빠져요. 동시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염류가 쌓이죠. 염류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비료를 염류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금기 그러는데 소금은 염분이에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비료가 다 염류입니다. 이게 직접된 원인을 보면 역시 작물 연장하고 과잉식입니다. 하우스는요 환경이 아주 특이해요. 온도가 바깥 온도보다 더 낮아요. 새벽 때문에. 그거 몰랐죠? 새벽에 가면요 하우스 안의 온도가 바깥보다 더 낮아요. 하우스 안이. 그래서 낮은 온도, 한낮에는 엄청 올라가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광이 부족해요. 하우스는. 하우스 비닐이 한 겹만 돼도요 햇빛의 30%가 줄어듭니다. 한 겹만 돼도. 두 겹 되면요 50% 이하로 햇빛 양이 줄어들어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실제로 기계로 재보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염류가 축적되면 토양이 딱딱해지고 작물 생육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휴한기에 표면에 흰가루,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가 발생을 하죠. 여러분 하우스에 만약에 붉은 곰팡이가 생겼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토양을 바꿔야 할 정도까지 됐다는 얘기예요. 붉은 곰팡이가 될 정도면. 그래서 시설 재배지의 적정 염류 농도는 2 이하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염류 농도가 1일 때는요 시드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염류 농도가 3.5가 되면 벌써 한 10%가 시들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드름들이 이런 거 보셨죠? 입이 처졌다가 아침 되면 멀쩡해요. 왜냐하면 해가 없을 때는 해가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해가 나타나면 이제 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반복하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터미널 동약사 갈 거잖아. 이건 터미널 동약사가야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터미널 동약사 사장이 그럴 거예요. 아, 그 염류 직접 한 번만 쓰면 해결되는 거 있어. 막 그럴 거예요. 농자재 중에서요, 한 번만 쓰면 제대로 효과 나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제초제. 제초제 빼놓고 한 번만 쓰면 효과 난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농자재 없습니다. 있었으면 진짜 노벨상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얘는 이미 염류가 잔뜩 쌓여서 그래요. 염류 농도가 6까지 올라가잖아요. 40%가 시들어요. 우리가 이 시들은 병이라고 하는 것도 말고 잘못됐어요. 이건 병이 아니야. 그냥 시드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돌연사야, 돌연사. 뿌리가 기능을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약으로 해결되겠어요? 안 돼요, 저희. 이게 염류가 식으면 하얗게 끼잖아요. 그럼 뿌리가 갈색으로 변합니다. 잔뿌리가 하나도 안 보이죠? 여기는 흰 곰팡이, 푸른 곰팡이, 붉은 폈잖아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염류가. 그 다음에 수박 이제 한참 클 때 염류가 쌓이게 되면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수박이 샷과 내서 커질 때 증상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지금 한 방에 싹. 특히 상추 재배하시는 분 있죠? 상추는 정말 염류하고 아주 민감한 작물입니다. 염류가 조금만 심하면 상추가 다 안진뱅이처럼. 그 다음에 딸기도 이렇게 둑을 높였잖아요. 높였는데 염류가 심하니까 벽에 하얗게 끼잖아요. 이게 다 염류들입니다. 이렇게 염류에 강한 거, 중간 약한 상추가 아주 약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혹시 상추 재배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비료를 주지 말고 그냥 물만 주고 있어요. 염류 직접 방지 대책은 토양 분석에 의한 적정한 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빨간 옷을 써놨죠. 가축 분탭이 있죠. 가축 분탭이는 절대 하우스 안에 쓰면 안 됩니다. 하우스 안에 가축 분탭을 쓰는 순간에 여러분 토양을 망쳤어요. 지금 혹시 쓰신 분들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소 키우는 데 가보면 우산에 이만한 분홍색 덩어리가 하나씩 놓여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소금. 소도 소금을 먹여야 되거든.
이게 소금을 먹고 얘가 오줌 싸고 똥 싸니까 똥에 뭐가 나와? 소금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들어있는 퇴비를 만드니까 이 소금기가 그대로 하우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스는 가축 분대를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노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비가 오기 때문에 비 맞아서 소금기가 쓸려 내려가요. 하우스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가축 분대를 절대로 하우스에 쓰면 된다 안 된다? 보조로 누가 공짜로 준다고 해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하우스에는. 그 다음에 하우스에다 유기물을 넣어줄 때는 기암이면 질소가 적고 탄소가 높은 거, 물론 우리가 탄질유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콩깻목, 유차약, 뭐 자원형보다는 볏짚처럼 그렇게 탄질률이 높은 걸 쓰라는 거예요. 하우스에 쓸 때. 요게 이제 염류가 쌓였을 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요것은 한쪽에다가 물을 주고 계속 옆에서 물을 빼내는 방법. 요거는 그냥 물을 가득 채워놓는 방법. 그런데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물을 채우거나 뭐 배수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가장 하우스 토양을 최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안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벌써 이 상태가 갔다는 얘기는 그건 하우스가 망쳐졌다는 거예요. 이미. 아까 토양 속에 뭘 만들어놨죠, 제가? 물리성에서 구멍을 만들어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멍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물을 가득 채웠다가 그 다음에 농사 지어보세요.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에다가 물 집어넣는 것은 최악의 방법이다. 이렇게 암법에 좋아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그림이 있으면 참고하시거나. 이게 지금 하우스 안에 암법에 좋아하는 장면이죠. 그렇게 길게 파서 관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뭐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 토양을 뒤집는 방법도 있어요. 염류가 높을 때는 저 밑에 질 꺼내서 안에 뒤집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효과가 3년 내지 4년밖에 안 납니다. 그 다음에 깊이 가려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객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우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아예 비닐을 벗겨가지고 눈비를 겨울에 막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차피 비닐은 3년마다 교체를 하잖아요. 교체 시기를 내가 작물이 안 들어가는 겨울철에 맞춰가지고 아예 겨울철에 이렇게 싹 눈비 맞추는 방법도 있고, 하우스를 만들면서 직창이 지붕까지 열리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잠수 쪽은 눈이 많이 오니까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기는 지금 복분자 심어져 있는데 비 오면 잽싸게 엽니다. 그래서 계속 비를 맞게 하고 지금. 그 다음에 윤작을 방법도 있습니다. 이 윤작을 하라고 하면 잘 안 했거든요. 상추만 하는 사람은 거기다 다른 작물을 심게 되면 그 작물을 어떻게 품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윤작하라고 하지만 막상 농가들은 이거 받아들이기 아주 힘들어요. 수박만 하는 사람한테 중간에 대파 한번만 심어주면 왔답니다. 그러면 이게 수박 덩굴 쪼글병이 안 오거든요. 근데 그 대파를 심어가지고 어떻게 팔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윤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녹비작물을 심는 거죠. 녹비작물은 300평당 종량을 10kg 파종을 하게 되면 위쪽으로 이렇게 크는 게 있죠.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한 500kg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 뿌리가 생기죠. 그거 한 500kg 나옵니다. 합치면 1톤인데 그건 퇴비를 2톤 넣어주는 효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분이 가수원에 뭐 안 한다고 하는데 가수원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소를 주게 되면 1년에 158cm 내려갑니다. 인산은 4cm 내려가고 칼륨은 134cm가 내려가요. 1년 동안. 땅속으로. 이게 과수원한테 비료를 주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표면에 쌓이는 인산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수원한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녹비작물을 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뿌리가 이 속에 있는 인산을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크면서 저 땅속 깊은 데까지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과수원에는 퇴비 대신에 이런 녹비작물을 심는 거예요. 근데 심으라고 하면 과수원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뱀 나와서 못 온다고. 그 다음에 성충을 잡는 것도 이 녹비작물을 심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만약에 이 기작을 하게 되면은 7, 8, 9, 뭐 6, 7, 8 요때 하우스가 만약에 쉰다. 그때는 뭐라냐면 여러분이 내마 장황이나 수단그라스를 그때 한번 제거를 해보세요. 그러면 약간 50일 내지 60을 키우게 되면 얘들이 한 60cm 크거든요. 그러면 얘를 예초기로 딱 3등분해서 잘라요. 그럼 이틀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우스 안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겠죠.
그놈을 갖다가 노타리 쳐서 땅속에 넣어주면은 아까 그 파쇄목 들어가 있는 그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요거 한 5, 60일만 키우면 됩니다. 여름에 하우스가 쉴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우스, 시설하우스 비대관리는 물을 알맞게 줄 것, 항상 고랑에 흥건히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복합비료 사용하지 마세요. 작물마다 좋아하는 비료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칼리질 비료는 염화칼리 대신에 황산칼리를 쓰세요. 왜냐하면 이 염화라고 하는 성분이 염분과 많이 직접되게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황산칼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식 대비 사용하지 말고요. 가급적 맹물 주지 마세요. 그냥 물을 줄 거면 거기다가 비료 타서 주세요. 제가 뒤에 가서 종합영양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비료 얘기 오늘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작물에 필요한 비료 성분입니다. 식물한테는 이제 17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없으면 식물은 자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은 그냥 원소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비료 성분이 되면 이는 인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칼륨은 칼리라고 하는 비료 성분이 되고, 칼슘은 석회, 마그네슘은 고토, 기호도 이렇게 달라져요. 이게 지금 21-17-17은 질소, 인산, 칼리가 21%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 한 포대에. 그리고 이것은 칼리가 17%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20kg잖아요. 20 곱하기 0.17이니까 칼리가 3.4kg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비료는 이렇게 질소, 인산, 가리라고 하고 있어요. 이 가리는 아직도 이거 일본의 잔재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칼리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가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표준어는 질소, 인산, 칼리가 맞습니다. 비료들도 전부 역할이 있습니다. 질소는 잎과 줄기 생장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소를 갖다가 오늘 주고 벌써 내일 가면은 식물의 잎 색깔이 변해있고 막 피도 늘어나잖아요. 질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인산은 꽃과 열매 맺을 때 필요한 원소입니다. 칼리는 뿌리 발달을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석회가 들어있는 칼슘은 식물이 비료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들어있는 고토는 식물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겁니다. 즉 사람으로 치면은 피가 잘 통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황은 염독소 생성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미량원소는 식물 세포막 생성, 단백질 생성, 여러 가지가 한다는 겁니다. 즉 질소인 칼륨은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량을 늘리려면 질소 이상 칼이 잘 쓰면 수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품질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안 좋겠죠? 칼슘, 마그네슘, 황은 품질을 좋게 하는 거예요. 즉 칼슘은 과일의 과일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과일이 단단해지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저장성이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방합성을 좋게 하고 당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을 올리하는 그런 과체를 넣으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비율을 잘 써야 돼요. 월계, 토마토, 그 다음에 뭐 수박, 이런 거, 참외 이런 거 넣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당도 향상에 아주 중요한 비료입니다. 그 다음에 황은 황산화 물질을 만들고 맛과 향을 좋게 하는 비료가 바로 황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붕소는 과일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딸기를 사가지고 가운데 딱 잘라보면 딸기 가운데가 비어있는 딸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붕소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과, 고독병, 이거 붕소가 모자라면 거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비료를 사러 가면은 그 터미널 농약사 그 사장이 말이요, 요거 외국서 수입했다고 하는 비료를 권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 비료를 쓰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그 유럽에 가서 보면 유럽의 그 사과가 얼마나 우리 애기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놈들은 이게 무식한 놈들이요. 그러니까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돼? 그냥 손에다 들고 다니면서 먹어요. 가들은 야만인들이야. 우리는 사과를 어떻게 먹어요? 깎아서 잘라서 접시에 넣어서 포크로 찍어 먹자. 우리 양반들이에요. 우리는 사과가 커야 돼. 가들은 크면 안 돼. 야만이가 손에 막 들고 다니면서 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유럽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가끔 비료 속에 뭐가 안 들어있냐면 이 붕소가 안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료를 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낭패를 보는 수가 있어요. 이게 외국 사람들은 붕소 비료를 별로 안 좋아해요. 걔들은 별로 크기를 중요시 않거든요.
우리는 커야 돼. 그래서 외국에서 들여온 비료를 쓸 때 항상 그거 주의를 하세요. 그 다음에 기타 미량원소가 미량의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이 비료들은 질소인 칼륨은 100이라고, 얘들 100이라고 했을 때 칼슘, 마그네슘, 황은 10, 궁조, 기타 미량원소는 1, 100대 10대 1의 비율을 유지를 해줘야 그게 건강한 흙이 됩니다. 이 비료들은요, 100대 10대 1의 비율이 아니면 서로 상대를 자기들은 꼴을 못 봐요. 하고 얘들은 이런 비율이 깨지면 서로 상대를 못 살리고 해요, 자꾸. 그러니까 100대 10대 1의 비율을 우리는 잘 맞춰줘야 돼, 항상. 그걸 이장님이 맞추실 수 있어요? 없으니까 이장님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누가 맞춰줘요? 기술센터에서 맞춰주잖아요. 여러분이 신기처방세를 받으면 100대 10대 1의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으면 비료들은 서로 상대에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탄소, 산소는 공기 중에서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이 안 줘도 돼요. 수소는 물에서 공급이 됩니다. 나머지 모든 양분은 반드시 토양에서 흡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토양에도 안 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연면시비를 하잖아요. 연면시비를 언제 농약 줄 때 같이 하잖아요. 이게 농약병 한번 보세요. 이게 농약병이라고 치면 농약병이 뭐라고 써있냐면 영양제와 혼용하지 마세요. 영양제는 또 뭐라고 써있겠어요? 농약과 혼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있는데 여러분들은 기가 막히게 두 가지를 섞어서 쓰고 있어요. 두 가지를 섞어서 쓰면 무슨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둘 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미랄 농약사 사장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또 사올 거잖아. 이런 데서 여러분 헛돈을 쓰는 거예요. 절대 영양제하고 농약은 혼용하지 마세요. 둘 다 효과가 없습니다. 화학비료는 물에 녹아서 비료 성분이 됩니다. 퇴비나 유기물은 미생물이 분해해서 비료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비료 속에 들어있는 질소나 유박 속에 들어있는 질소나 똑같은 질소예요. 물론 질소가 만들어진 과정만 다를 뿐이에요. 그럼 5,000원짜리 속에 들어있는 질소나 만원짜리 속에 들어있는 질소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요. 그러니까 어떤 비료가 좋은 거예요? 제일 싼 비료가 좋아요. 여러분 비료 사러 가서 제일 싼 비료 사세요. 뭐로 비싼 걸 사냐고요. 싼 비료 속에 들어있는 비료 성분이 똑같아요. 그게. 그 대신 그 싼 비료가 물에 잘 녹는지 확인하세요. 아까 식물은 뭘 찾아서 간다고요? 물 찾아서 가는데 그 물 속에 비료 성분이 녹아있으면 그걸 딱 흡수를 하는 거예요. 물 먹으면서. 식물이 나는 지금부터 질소 먹을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물을 먹었는데 물 속에 비료 성분이 들어있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료를 어떤 비료를 사라고? 가장 싼 비료를 사세요. 그리고 물에 잘 녹는 그 물에 잘 녹는 비료를 우리는 수용성 비료라고 합니다. 수용성 비료 중에서 가장 싼 비료, 정말 가장 싼 비료. 사장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싼 비료 안 거는 거예요. 안 거는 비료를 찾아서 꼭 쓰세요. 뭐 이건 하여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이 비료를 이렇게 비료 주는 양을 계속 늘리면 수량이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료를 늘리면 어느 선까지만 수량이 올라가고 그 이상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수학 체감의 거죠. 수학이 점점점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변은요 질소를 제일 많이 좋아합니다. 보리도 질소 이상 칼이 순수대로 좋아해요. 콩은 칼리를 제일 많이 좋아해요. 땅콩은 인산을 많이 좋아합니다. 질소를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작물마다 좋아하는 비료량이 틀려요. 무는요 질소를 28kg 필요로 하는데 인산은 6kg밖에 안 써요. 4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21-17-17 복합 비료를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질소인 칼륨 황염소는 이렇게 토양에다 주면 딱 뿌리에서 흡수해가지고 잘 이동을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이동을 하죠. 불이철, 아연, 망간, 모델은 조금 이동이 더뎌요. 이제 칼슘하고 동소는 잘 안 움직입니다. 사과나무 뿌리에다 칼슘을 주면은요, 저 잎까지 가는데 무려 2년 걸립니다. 그만큼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토양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겠어요? 칼슘하고
금속, 칼슘이 들어있는 비료가 뭐라고 그러죠? 석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우스를 하든 과채를 재배하든 또 다수원을 하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속은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항상 매년 봄 되면은 붕사비료가 있습니다. 붕사비료. 적으세요. 붕사비료. 이것을 300평당 항상 1 내지 2kg을 항상 미리 뿌려주세요. 우리나라 토양 그게 모자라요. 네, 뿌려요. 어차피 갈 거잖아. 뿌려놓고. 항상 붕사비료를 미리 꼭 넣어주세요. 우리나라 토양 없으니까. 이건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게 직접 과잉을 참고하시고. 미량요소는요, 염소는 비물에서 들어가요. 철은 토양에서 충분히 존재하고, 붕소는 아까 12단에 맞춰서 공부하라고 했죠. 우리나라 토양은 1 내지 2kg을 붕사비료가 있어요. 붕사비료가 있고, 붕산비료가 있어요. 이게 붕사비료예요. 붕사. 그 다음에 망간은 토양에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아연하고 불이는 여러분이 퇴비를 주면 퇴비 속에 충분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니켈이나 몰리브덴은 식물이 아주 미량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 토양은 다 들어있습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사장을 만나러 갈 때 좀 공부를 해갖고 가야 됩니다. 뭐냐면은 영양장애. 내가 그 작물을 키우면서 영양장애가 왔을 때는 절대 시들지는 않아요. 만약에 시들었다면은 그게 뿌리가 상했거나 병에 걸렸거나 물을 안 줬을 때 시들어요. 지수인상 카리가 부족하다고 시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염되지 않아요. 전염된 것은 병에 걸리면 전염돼요. 그 다음에 증상이 있는 부분이 뭐 습기가 있다든가 냄새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만 잘 보고 가도 이게 지금 영양장애인지 병에 걸렸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미량요소 복합으로 영양제를 사러 많이 다니잖아요. 영양제. 그 영양제 이름은 끝내요. 영양제 미량요소 복합으로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나왔던 여기 위에 있는 요걸 다 무시하고 요것만 들어있는 비료들을 우리가 얘는 미량요소 복합비료라고 합니다. 요게 지금 시중에서 팔고 있는 그 영양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보면 수용성 금소가 0.05%, 올리브덴이 0.0005% 들어있다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걸 어떻게 쓰라고 하냐면은 1000배 이상이 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얘 1000배 이상 하면요, 금소가 이렇게 됩니다. 0이 4개짜리가 되고, 얘는 0이 6개가 돼요. 그때 우리가 진흥청에서 기준이 뭐였냐면, 붕소는 0.2%, 올리브는 0.03% 쓰라고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사서 쓰는 순간에 뭘 쓴 거예요? 그냥 물 쓰는 거예요. 이것도 또 5,000원이면 여러분 안 사요. 또 까오가 있어가지고, 한 2만원씩이야 또 사. 이걸 제주대학교 교수가 계산해 봤어요. 이거 한 병 만드는 돈이 얼마가 돼요? 1,100원밖에 안 돼요. 플라스틱 병가까지 다 합쳐서. 제발 이런 날 사서 쓰지 마세요. 정말 헛돈 쓰는 겁니다. 차라리 제가 영양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종합 영양제 만드는, 아까 이거 나왔었죠? 서로 상태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애들, 이걸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질소인 칼륨을 110대 1로 맞추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비료 있죠? 요거예요. 요것을 500L면 25마리입니다. 왜 500L다 만들으라고 하냐면, 500L에다 만든 놈을 뿌릴 때 항상 300병이다 뿌리라는 거예요. 지금. 200병 내지 300병이다 뿌릴 양입니다. 요 복합비료를 450g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황상보토는 황하고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비료예요. 이걸 45g.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 미리근이라고 하는 비료가 있어요. 이 미리근에 미량원소가 6가지 들어있습니다. 요거 5g. 그러면 100대 10대 1 비율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서 저걸 500L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저런 거 갖고 뭐 연변식을 하든 반죽을 하든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한 번만 쓰고 그냥 놔두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은 그냥 PT병 요거 500ml짜리 여기에다가 이걸 달아서 그냥 다 여기다 만들어 놓으세요. 그냥 요 병에다가 요거 합쳐도 괜찮습니다. 450g, 45g, 5g 갈아가지고 물만 안 들어가게 뚜껑 닫아놓으면요, 저거 몇 년 가도 괜찮아요. 물 줄 때마다 하나씩 그냥 털어서 넣어가지고 주세요. 이게 최고 좋은 영양이지. 저걸요
때마다 줘도 돼요. 내가 미끄럼으로 화학도를 하나 안 주는 거예요. 질소 이상 칼에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심어놓고 물 줄 때마다 이걸 타갖고 줘도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연면시비 해도 괜찮아요. 안 믿기시죠? 그래서 성현아 농약사 사장님 저를 안 좋아해요. 제가 막 이런 얘기 하고 다닌다. 여기서 뭔가 하나 빠진 게 있죠. 이런 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칼슘이 빠져있죠. 왜 칼슘이 빠져있냐면은 이렇게 종합영양제를 만들 때 칼슘을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다시 제대로 결정이 생겨요. 침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칼슘은 따로 쓰는 거예요. 칼슘은 따로 씁니다. 이렇게 영양제를 만들어갖고 줄 때는 이렇게 통을 2개를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이 밥 먹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먹어요? 물을 조금 먹잖아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또 물을 마시잖아요. 식물도 비료 줄 때 딱 그렇게 주면 딱 좋습니다. 먼저 물탱크에서 물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녹였던 그 비료를 주고 다시 좀 물 주고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면 식물이 아주 흡수가 잘 됩니다. 이거 뭐 만드는 건 여러분 다 기술자들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이거 뭐 배구 달아서 배구 열고 닦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칼슘제 만드는 거 말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칼슘제 사러 가서 보면은 무슨 뭐 칼슘제, 뭐 전기칼슘, 뭐 키네이트 칼슘제, 온갖 칼슘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칼슘제는 다 뭘로 만드냐면요. 염화칼슘. 염화칼슘 아시죠? 겨울에 눈 녹일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칼슘 구하기 힘들면요. 그거 한 번에 훔쳐서 왔었어요. 그거 똑같은 칼슘이에요. 왜 염화칼슘을 쓰냐면 염화칼슘이 물에 아주 잘 녹고 얘가 얼마나 작냐면 소금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칼슘제는 전부 다 염화칼슘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사고 가서 무슨 칼슘제를 다 속지 마세요. 염화칼슘 한 포대 사다가 이것도 500ml 이거 1kg 넣어주면 됩니다. 1kg 넣어서 아까 칼슘은 이동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 줘봐야 어린 잎까지 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예 어린 잎에다 뭘 해야 돼요? 연면시비를 하는 거예요. 식물은 연면시비를 하면 양분을 기공을 통해서 흡수를 합니다. 기공이 식물의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연면시비를 할 때는 잎 뒷면에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기공이 언제 많이 열리냐면요. 아침에 많이 열려요. 그게 이 식물이 지금 뒷면에 기공이 열려 있는데 앞에다가 고압 분무기를 세게 쏘아버리면 기공이 어떨 것 같아요? 원래 자빠지지게 하고 얼른 기공을 닫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연면시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안개쳐요. 과일이나 어린 잎에 아주 고르게 살포를 하는 거예요. 고압으로 세게 붓는 게 아니라 안개쳐. 그러니까 식물이 못 느끼게끔 해서 조발을 하는 거죠. 그래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한번 연면시비를 하면은 10일 내지 10일 간격으로 꼭 3회 이상을 해줘야 됩니다. 연면시비 한 번 하고 땡 그게 아니고 연속으로 3번 이상은 꼭 해줘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봄에 종소를 내가 1 내지 2kg 뿌리라고 했죠. 근데 그걸 안 뿌렸을 경우에는 요거 만들 때 여기다가 분산비료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 만약에 아는 사람은 넣어줘도 돼요. 요게 지금 시중에서 팔고 있는 칼슘제들이거든요. 얘들은 17%짜리예요. 얘 1000배로 희석하면 0.027배입니다. 우리는 0.2% 쓸 거거든. 얘는 기본 자체를 갖다 써봐야 농도도 많지도 않고 이 칼슘제가 또 굉장히 비싸요. 뭐 기본이 하여튼 15,000원씩 하니까. 근데 요거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내가 요렇게 500ml 한 통에 1,100원밖에 안 들어가요. 요거 한 포대 사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쓸데없는 돈 안 쓰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